1856년 10월의 어느 날, 영국 해협의 거친 파도가 건지 섬의 날카로운 바위를 맹렬하게 때리고 있는 가운데 오트빌 하우스의 가장 높은 곳에는 마치 등대처럼 빛나는 유리, 방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루가우지라 불리는 이 투명한 공간 안에서 한 노인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응시하며 마치 대자연의 분노와 대화하듯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이자 나폴레옹 3세의 독재를 피해 망명길에 오른 빅토르 위고였으며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조국 프랑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좁은 유리 감옥은 위고에게 있어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우주와 독대하는 신성한 재단이자 동시에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고독의 요새였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섞이는 이곳에서 그는 현실의 정치적 패배감을 잊고 오로지 문학이라는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빗방울이 쏟아지고 발 아래로는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기묘한 공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 서사시인 레 미제라블의 거대한 세계가 서서히 퇴동하고 있었습니다. 위고가 직접 설계하고 장식한 오트빌 하우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그의 철학과 내면 세계를 건축학적으로 구현해낸 하나의 거대한 자서전과도 같았습니다. 집의 구조는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는데 1층의 어둠에서 시작하여 층이 높아질수록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상승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인간의 고뇌와 무지를 상징하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으로 검은 참나무 패널과 기괴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음산하고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빛이 공간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죄를 씻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연옥과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붉은색 비단으로 장식된 2층의 살롱과 화려한 도자기들이 놓인 식당을 지나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3층의 룩아웃은 그 여정의 정점이자 빛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위고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순수한 정신의 상태로 진입하는 해방구였으며 오직 태양과 별빛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성역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작업실에는 안락한 의자나 푹신한 소파 대신 그가 직접 고안한 투박한 목재 스탠딩 데스크가 창가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위고는 글을 쓰는 행위를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로 여겼기에 매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꼿꼿이 서서 펜을 칼처럼 휘두르며 원고지 위를 달렸습니다. 그는 다리가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정신의 긴 끈을 놓지 않으려 했고 이는 그의 문체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위고의 사상을 대변하는 라틴어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식당 벽난로 위에 새겨진 인생은 유배다 라는 문장은 그의 운명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에게 유배는 단순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3자의 시각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가장 기이한 물건 중 하나는 식당 한 구석에 놓인 조상의 의자로 쇠사슬로 막혀 있어 아무도 앉을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위고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항상 산자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이 의자를 비워둠으로써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성향은 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운명론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으며 레 미제라블 속 인물들이 겪는 우연과 필연의 교차점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프랑스 해안선은 위고에게 있어 잡을 수 없는 연인이자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였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고국의 땅을 바라보며 나폴레옹 3세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을 민중들을 떠올렸고 그 안타까움은 곧장 펜끝으로 옮겨가 불을 뿜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그를 프랑스에서 떼어놓았지만 정신적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으며 그는 파리의 하수도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내며 원고지 위에 또 하나의 프랑스를 건설했습니다. 건지섬의 주민들에게 위고는
기괴한 은둔자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전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그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살아있는 신화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오트빌 하우스로 배달되는 수많은 편지들은 그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서 있음을 증명했으며 그의 한마디는 국경을 넘어 독재자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거대한 목소리였으며 그의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투사였습니다. 고요한 섬 생활은 역설적으로 위고에게 과거 파리의 빈민가에서 목격했던 비참한 풍경들을 더욱 선명하게 되살려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빵을 훔치던 남자, 머리카락을 팔아 아이를 먹여 살리던 여자의 모습이 파도 소리와 겹쳐지며 그의 뇌리에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학보다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이들의 고통을 증언하고자 했으며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시간 동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역사의 어둠을 기록했습니다. 밤이 찾아와 오트빌 하우스가 어둠에 잠기면 루가웃의 촛불만이 홀로 켜져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희미한 이정표가 되곤 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위고는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장발장의 도주와 자베르의 추격전이 긴박하게 펼쳐지는 무대를 창조했습니다. 어둠은 그에게 공포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었으며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위고의 창작 과정은 질서 정연하기보다는 혼돈 그 자체에 가까웠는데 그는 감정이 벅차오를 때면 종이 조각이나 봉투, 뒷면 등 손에 잡히는 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잉크가 튀고 글씨가 날아갈 듯 휘갈겨진 원고들은 당시 그의 격정적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물들입니다. 그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고치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으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은 마치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지나간 전장의 잔해처럼 쌓여갔습니다. 창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는 위고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혁명에 대한 열망과 완벽하게 공명하며 글쓰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민중의 함성처럼 들렸고 번개는 부패한 사회를 심판하는 신의 채찍처럼 느껴졌기에 그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겸허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은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웅장한 묘사들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인간의 운명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위고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에만 만족하지 않고 건지 섬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주일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가난한 아이들의 만찬을 열어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어린 코제트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을 먹이는 행위가 곧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선활동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운 행동에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문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어느 깊은 밤, 오트빌 하우스의 꼭대기층에서 위고는 마침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낡은 원고 뭉치를 꺼내들고 첫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죄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거대한 걸작은 바로 이곳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그렇게 숨죽여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851년 12월 2일 파리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총성은 프랑스 공화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소리였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일으킨 쿠데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제2제정이라는 독재의 시대를 열어젖힌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에게 있어 이날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영혼의 죽음과도 같은 충격이었으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은 순식간에 낯설고 위험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위고는 제국의 적으로 낙인 찍혀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벨기에 브뤼셀을 거쳐 영국 해협의 작은 섬들로 쫓겨나는 굴욕적이고 위태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방한 나폴레옹 3세를 소인배 나폴레옹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펜을 칼처럼 휘둘러 독재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지 섬에서의 짧은 체류 끝에 결국 건지 섬의 오트빌 하우스에 정착하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요새이자 창작의 산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에서의 삶은 수도승의 고행과도 같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위고는 매일 새벽 얼음장 같은 물로 목욕을 하며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글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서서 일할 수 있는 높은 책상을 직접 고안하여 마치 보초를 서는 병사처럼 꼿꼿한 자세로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그가 느끼는 정신적 분노를 승화시키는 도구였으며 잉크 묻은 펜 끝에서 탄생하는 문장들은 그의 피와 땀이 섞인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위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착하게 되었고 밤마다 테이블 터닝이라 불리는 심령술 의식을 통해 죽은 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1843년에 익사한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의 영혼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는 그의 작품 세계에 짙은 신비주의적 색채를 더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단테,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와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믿었던 그의 노트에는 이 기이하고 섬뜩한 교령회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탐구 이면에는 가장이 짊어져야 할 현실적인 경제적 압박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며 위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거대한 원고 뭉치 속에는 1848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되었던 레 미제르라는 미완성 소설이 잠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레 미제라블이 될 원석이었습니다. 그는 이 낡은 원고를 다시 꺼내들 때마다 과거의 열정과 현재의 절박함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야 했습니다. 초기 구상에서 단순한 빈곤과 범죄에 대한 사회 고발 소설이었던 작품은 유배 생활을 거치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더한 거대한 인류의 서사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고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유배 경험을 장발장의 도피 생활에 투영시켰고 경찰 간부 자베르의 끈질긴 추격은 마치 제국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공포를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섬에 고립된 환경은 그로 하여금 인간 내면의 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이는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탁월한 입체감을 부여했습니다. 제2제정의 검열관들은 위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작품이 프랑스로 밀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상의 자유를 향한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비밀리에 서신을 교환하며 출판 전략을 세웠고 자신의 글이 국경을 넘어 파리의 지하서점과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루트를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이 시기의 위고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펜 하나로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의 지도자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지섬의 험준한 절벽과 거친 파도는 위고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으며 그는 자주 해안가를 산책하며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성찰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바위 위에 앉아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소설 속 바리케이드 전투 장면을 구상했고 자연의 분노를 민중의 분노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은 그의 문체에 웅장하고 비장한 기운을 불어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위고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야망과 현재의 문학적 사명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문학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회 연설 대신 소설의 대사를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법전 대신 등장인물의 운명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재미를 위한 소설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향한 거대한 설계도이자 부당한 현실에 대한 강력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식당 벽면에는 인생은 유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위고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는 이 유배 생활을 저주가 아닌 신이 주신 시련이자 기회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단련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는 장 발장이 마리우스와 코제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결말을 잉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위고는 집필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는데 파리의 하수도 지도부터 수도원의 규율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파리의 풍경을 되살리기 위해 낡은 지도와 신문 기사들을 이잡듯이 뒤졌으며 필요한 경우 파리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고증 덕분에 소설은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물 못지않은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델과 연인 벨리에트 드루에는 위고의 창작 활동을 묵묵히 내조하는 헌신적인 조력자들이었으며 특히 벨리에트는 그의 원고를 정서하고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여인의 존재는 위고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팡틴의 모성애와 코제트의 순수함은 위고가 이들 여성들과 나누었던 사랑과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지면 위고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원고지 위에 펜을 달렸는데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창조한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종종 글을 쓰다가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가상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 적는 서기관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몰입의 상태는 그를 현실 세계에서 분리시켜 오로지 이야기 속 세상에만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제정의 화려한 표면 아래 감춰진 빈곤과 부패는 위고의 펜끝에서 낱낱이 파헤쳐졌으며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범죄가 개인의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혁명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었으나 위고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트빌 하우스는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과 문인들이 동경하는 성지로 변모했고 위고에게 보내오는 편지와 선물들은 그가 결코 고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섬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유럽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완성을 향한 그의 집념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시대의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위고는 종종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흰 수염과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투쟁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육체는 쇠락해가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젊다는 것을 확신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출판 일정은 계속 미루어졌지만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고요함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외침을 준비하는 폭풍 전야와도 같았으며 그 중심에 빅토르 위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언어를 조련하고 고독 속에서 연대를 꿈꾸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적 성취 중 하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이 시기 오트빌 하우스에서 보낸 19년의 세월은 위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기였습니다. 결국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19세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한 한 위대한 영혼의 투쟁 기록이자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차가운 벽돌 속에 스며든 위고의 숨결과 고뇌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제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며 탄생한 이 걸작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창조한 장 발장이라는 불멸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작가의 머릿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수없는 수정과 고뇌를 거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 장 트레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인물은 1846년 위고가 파리 거리에서 우연히 목격한 피에르 모랭이라는 실존 인물의 체포 장면에서 결정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쇠사슬에 묶여 경찰에게 끌려가던 한 남자의 절망적이고 공허한 눈빛은 위고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곧 사회적 타살이라는 화두로 발전했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작업실에서 위고는 이 기억을 되살려 단순한 좀도둑의 이야기를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서사시로 확장시키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장 발장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가장 취약하고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려내어 독자들이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장 발장이 겪는 19년의 감옥 생활은 단순한 형벌의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한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보고서였습니다. 장 발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베르 경감의 존재는 단순한 악역을 넘어 위고가 평생 고민했던 법과 정의의 모순을 상징하는 철학적인 장치입니다. 자베르는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법을 신성시하고 사회 질서를 수호하려는 맹목적이고 강박적인 신념을 가진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위고는 자베르를 통해 법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비를 배제할 때 얼마나 차갑고 잔혹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소설 속 여성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팡틴의 비극적인 운명은 19세기 산업화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록 중 하나입니다. 금발 머리카락과 앞니,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했던 팡틴의 몰락 과정을 쓰면서 위고는 억눌린 분노로 인해 펜촉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무관심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어린 코제트가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학대받는 장면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전무했던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종달새라 불리며 새벽부터 밤까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코제트의 모습은 위고가 평소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아동 권리와 교육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테나르디의 부부는 거창한 절대악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소시민의 탐욕스러운 악을 대변하며 코제트의 순수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창가에 서서 위고가 사용했던 보라색 잉크와 푸른빛이 도는 종이는 그의 복잡한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독특한 창작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의 희미한 빛 아래서 서서 글을 쓰며 자신의 호흡과 펜의 리듬을 일치시켰고, 원고지 곳곳에 남겨진 격렬한 수정 자국은 치열했던 산고를 증명합니다. 때로는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잉크가 튀어 종이를 더럽히기도 했지만 위고는 그것조차 역동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소설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삽입된 워털루 전투에 대한 장대한 서술은 위고가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를 어떻게 소설 속으로 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백미입니다. 1861년 위고는 집필을 잠시 중단하고 직접 벨기에의 워털루 전장을 답사하며 흙 속에 묻힌 낡은 군복 단추와 녹슨 무기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에게 워털루는 나폴레옹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신의 의지가 개입한 운명적인 사건이자 19세기의 진정한 시작점이었기에 소설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파리의 하수도는 위고에게 도시의 내장이자 진실이 숨겨진 지하세계로 인식되었으며 그는 이를 소설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배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파리 하수도 체계에 대한 방대한 기술 보고서를 연구하여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완벽하게 재현했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장발장의 탈출극을 숨막히게 그려냈습니다. 오물과 어둠으로 가득 찬 하수도를 통과해 마리우스를 구해내는 과정은 장 발장이 과거의 죄를 씻고 성인으로 거듭나는 최후의 정화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 발장에게 은촛대를 건네며 그의 영혼을 악에서 구원하는 초반부의 장면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자비의 테마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위고는 차가운 법전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만이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미리엘 주교는 바로 그 이상적인 인간의 화신입니다. 이 은촛대는 장 발장이 평생 간직하는 성물이자 그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리의 불황아 가브로슈는 파리의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하는 인물로 바리케이드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혁명의 순수성을 대변합니다. 위고는 1832년 6월 봉기라는 실패한 혁명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승리한 역사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투쟁 속에도 숭고한 뜻이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가브로슈의 죽음은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맞서다 쓰러진 것처럼 비극적이지만 독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불꽃을 심어주었습니다. 뇌골 속에 폭풍을 하고 묘사된 장, 발장의 내면 독백 챕터는 현대 심리학의 분석을 능가하는 깊이로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게 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갈등은 그 어떤 전투 장면보다도 격렬합니다. 위고는 이 부분을 통해 인간이 신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오직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자기희생을 선택할 때뿐임을 강조합니다. 위고는 소설 속의 방대한 양의 에세이와 통계 자료,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과감하게 삽입함으로써 레 미제라블을 단순한 허구의 이야기를 넘어선 시대의 백과사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의 역사나 파리의 거리 풍경, 그리고 은어의 기원에 대한 그의 장광설은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프랑스라는 거대한 세계를 직접 여행하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탈고된 원고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분량이었으며 그 물리적인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진실을 담고 있어 출판계의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고립된 방에서 탄생한 이 괴물 같은 작품은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으며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쓴 것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한 예언서임을 직감했습니다. 1861년 10월 4일 벨기에의 젊은 출판업자 알베르 라크루아는 빅토르 위고와 역사상 유례없는 출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지섬의 오트빌 하우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고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걸작에 대해 무려 30만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계약금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문학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거액이었습니다. 라크루아는 파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문학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거대 산업으로 변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라크루아는 단순히 책을 인쇄하여 서점에 배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마케팅 기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파리 전역을 레 미제라블이라는 단어로 도배해 버렸습니다. 거대한 포스터들이 도시의 주요 벽면을 장식했고 작가의 이름 없이 제목만 거대하게 적힌 전단지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위고가 정치적인 이유로 파리의 부재 중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신비감을 더해주었고 사람들은 서점 앞에 줄을 서서 이 수수께끼 같은 책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862년 4월 책이 마침내 발매되던 날 파리의 서점가는 몰려든 인파로 인해 마비가 될 지경이었으며 미리 준비된 초판 물량은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귀족부터 노동자까지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벽돌처럼 두꺼운 책을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쳤고 일부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책을 산 뒤 순번을 맞고 정에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베스트셀러의 탄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프랑스 사회 전체를 뒤흔든 지진과도 같은 사건이었으며 문학이 가진 폭발적인 파괴력을 증명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책의 초기 반응이 너무나 궁금했던 위고는 라크루아에게 내용 없이 물음표 하나만 적힌 짧은 전보를 보냈고 라크루아 역시 느낌표 하나만 적힌 답신을 보내 대성공을 알렸습니다. 이 기네스북 감의 짧은 서신 교환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과 환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로 문학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들의 소통 뒤에는 엄청난 판매량이라는 실질적인 승리가 뒷받침되고 있었으며 위고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과는 달리 당대의 지성인을 자처하던 비평가들과 동료 작가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적대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이 소설을 유치하고 천박하다고 비난했으며, 보들레르는 위고의 도덕적 설교에 구토를 느낀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위고가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순수한 문학을 정치적인 선전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공격했지만, 독자들의 눈물과 감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정부는 이 책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판매 금지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대중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서점 주변을 감시하며 불온한 움직임을 체크했고, 이 소설이 제2제정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위고는 펜 하나로 황제의 절대 권력에 맞섰고, 그의 문장들은 경찰의 총칼보다 더 날카롭게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열풍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의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서는 남군 병사들이 자신들을 레리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며 배낭 속에 이 소설을 넣고 다녔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고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출간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는 빈곤 문제와 형벌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자선단체의 기부금이 쇄도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의 불황자를 볼 때 더 이상 혐오감만이 아닌 연민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팡틴과 같은 미혼모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고는 소설을 통해 잠들어 있던 사회의 양심을 깨웠으며, 문학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책을 금서 목록에 올리며 신자들에게 읽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이는 오히려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부채질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위고는 종교계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책은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탐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운 모습은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적인 사랑을 상징했기에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책을 읽고 토론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건지섬의 오트빌 하우스에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위고는 자신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확인하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유배지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파리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독자들의 영혼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이 문학적 금자탑이 나폴레옹의 동상보다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임을 확신하며 창밖의 바다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위고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인 발언을 더욱 강화하며 사형제 폐지와 아동 노동 금지를 위한 캠페인에 자신의 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이용해 전 세계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탄원서를 썼고, 그의 말 한마디는 웬만한 정치가의 연설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레 미제라블은 그에게 단순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대한 확성기를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 뿌린 자유와 정의의 씨앗은 서서히 발아하여 제2제정의 기반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독재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감지한 위고는 이제 짐을 꾸려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서곡이 파리의 하늘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870년 9월 5일 스당 전투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무너지고 제3공화국이 선포되자 빅토르 위고는 즉시 짐을 꾸려 파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파리 북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를 영접하기 위해 몰려든 수십만의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은 위고 만세, 공화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19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프랑스의 살아있는 양심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추앙받으며 황제보다 더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환의 기쁨도 잠시, 파리는 곧 프로이센 군대에 포위되어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위고는 시민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파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코끼리와 쥐고기로 연명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고 끔찍한 해라는 시집을 집필하며 포위된 도시의 비극과 저항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 위고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 일선에 나섰지만 파리코심의 유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위고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났고, 그는 프랑스 상원의원으로서 사면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코챔 가담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멈추고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하며 레 미제라블에서 설파했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반대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대중들로부터 성인에 가까운 존경을 받으며 프랑스 공화국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85년 5월 22일 세기의 거인은 검은 빛이 보인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파리의 자택에서 83세를 일기로 영면했는데, 그의 죽음은 프랑스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통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연구차에 실려 묘지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는 평생을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싸웠던 그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화려한 국장 대신 검소하고 엄숙한 이별을 원했던 그의 숭고한 영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파리의 개선문에는 검은 베일이 드리워졌고 200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국민장이 거행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부터 부유한 시민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위대한 작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유해는 프랑스의 위인들이 잠든 팡테옹에 안치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묘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불멸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건지섬의 오트빌 하우스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문학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위고가 서서 글을 쓰던 그 높은 책상 앞에 서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한 위대한 영혼이 겪었을 고독과 치열한 창작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남아 체험합니다. 잉크 자국이 배어있는 책상과 낡은 기패는 주인을 잃었지만 그 공간에 서려있는 뜨거운 열정과 인류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 출간된 지 한 세기 반이 넘었지만 소설 속의 질문들은 여전히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코제트들이 존재하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베르의 폭력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고가 꿈꾸었던 가난이 사라진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이 소설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투쟁 지침서로 읽혀야 합니다. 위고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문학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태도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으며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가장 숭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줄 아는 연금술사였습니다. 오트빌 하우스의 르가우 룸에서 그가 밝혔던 촛불은 꺼졌지만 그 불빛은 시공간을 넘어 전 인류의 양심을 밝히는 영원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책장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발장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팡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가? 위고는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실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쓰인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건지 섬의 바다가 검게 물들 때 오트빌 하우스의 창가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빛이 어른거리며
잠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그는 펜 하나로 세상을 들어올린 거인이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노래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이라는 또 다른 소설을 써 내려가야 할 차례입니다.